여러분도 마트에서 일반 설탕과 예쁜 포장지에 담긴 건강한 대체제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로 칼로리라고 적힌 음료를 선택하면 건강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단순히 설탕 대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산업 이면을 들여다보고 죄책감 없는 이 단맛이 과연 안전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의사들은 설탕과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화학자들이 설탕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연히 발견된 최초의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칼로리 없는 완벽한 단맛 분자를 찾기 위한 경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도대체 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탕은 그저 삶의 즐거운 일부였을 뿐인데, 오늘날 건강에 신경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악당으로 변해버렸죠. 솔직히 말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설탕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해졌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케이크나 사탕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빵, 케첩, 건강을 표방하는 요구르트, 심지어 소시지에도 들어있죠. 식단에서 설탕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설탕 과잉 섭취의 결과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빈 칼로리라고 불리는 영양가는 전혀 없는 칼로리 때문에 늘어나는 체중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끊임없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급증을 느끼다가 곧이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다시 단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설탕 대체 감미료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 조절을 돕는 것입니다. 칼로리 없이 똑같은 단맛을 낸다니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들리죠. 두 번째이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는 바로 당뇨병 환자를 돕는 것입니다. 일반 설탕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미료는 건강에 대한 위험 없이 단맛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씬하고 건강해지려는 아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길이 그렇게 단순하기만 할까요? 이 다양한 감미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모든 설탕 대체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죠. 마치 좋은 영화처럼 각 그룹에는 영웅도 있고 악당도 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천연 감미료 그룹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자연에서 유래한 원료로 만들어진 감미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의 식물잎에서 추출하는 스테비아, 일부 과일에서 발견되는 에리트리톨, 그리고 몽크프루트라고도 불리는 나한과에서 얻는 감미료 등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이 단순히 잎을 말려 봉투에 담아 파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복잡한 산업 공정과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 즉 합성 감미료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학 실험실에서 탄생한 결과물이죠.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자 구조를 가집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같은 유명한 감미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설탕보다 수백 배나 달콤하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화학적 기원 때문에 가장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그룹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천연 감미료의 여왕이자 건강식품 코너의 진정한 스타, 스테비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마케터들이 이것을 완벽한 선택으로 내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수세기 동안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꿀풀이라고 부르며 음료를 달게 하는 데 사용했던 식물의 잎에서 추출되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안전하고 자연적인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잎을 따서 갈기만 하면 건강한 단맛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점에서 보는 하얀색 가루나 투명한 액체는 통잎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스테비올 배당체라고 불리는 고도로 정제된 추출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바우디오사이드 A라는 성분이 가장 흔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잎이 알코올 추출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풀이 아니라 정교한 식품 공학의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순수한 스테비아에는 제조사들이 숨기려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의 쓴맛과 감초 같은 뒷맛입니다. 이 때문에 스테비아는 다른 감미료와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스테비아가 천연 유래 성분인 것은 맞지만 겉보기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에리스리톨입니다. 스테비아가 설탕 대체제의 여왕이라면 에리스리톨은 그 세계의 매력적인 왕자쯤 된다고 할 수 있죠. 에리스리톨은 당알코올의 일종인데요. 멜론, 포도, 배 등 과일에 소량 함유되어 있어 멜론 설탕이라고도 불립니다. 겉모습은 거의 완벽합니다. 하얀 결정 형태의 가루로 설탕과 아주 흡사하죠. 게다가 칼로리도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에리스리톨은 케토 다이어트와 다양한 저탄수화물 디저트에서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자에게도 비밀이 있듯이 에리스리톨 역시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다량 섭취 시 에리스리톨과의 만남이 꽤나 요란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흡수되지 않은 에리스리톨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장내 세균들이 신나게 파티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리스리톨과 친해지고 싶다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신의 이름과 어딘가 닮은 물질, 바로 자일리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 설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에리트리톨과 마찬가지로 자일리톨도 당알코올의 일종입니다. 단맛과 외형은 일반 설탕과 거의 구별하기 어렵지만 칼로리는 약 40% 정도 낮습니다. 자일리톨의 가장 큰 슈퍼 능력이자 스타로 만든 장점은 바로 치아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설탕과 달리 자일리톨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일리톨은 대부분의 무설탕, 껌이나 치약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얼핏 보면 완벽한 설탕 대체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일리톨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둡고 매우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개에게 자일리톨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개의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발작, 간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라면
자일리톨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개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반려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주자인 아라한과를 소개합니다. 일명 승려과일 또는 나한과라고도 불리죠. 작은 멜론처럼 생긴 이 초록색 과일은 수세기 동안 중국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참 이국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아라한과의 단맛은 모그로사이드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설탕보다 151mg 달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테비아처럼 쓴맛이 남지 않아 제조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죠. 단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천연 감미료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직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지 못했을까요? 첫째, 아라한과는 재배하고 가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스테비아보다 가격이 비싸죠. 둘째, 강렬한 단맛 때문에 정확한 양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양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100% 아라한과 제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아는 에리트리톨이나 다른 충전재가 주를 이루고 아라한과 추출물은 소량만 들어있는 혼합물이죠. 그러니 아라한과를 구매한다고 해도 사실상 아라한과가 섞인 에리트리톨을 사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아가베 시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식품 코너에서 이 제품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예쁜 병에 담겨 꿀처럼 황금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라벨에는 천연, 유기농, 낮은 혈당 지수 같은 그럴싸한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마케터들은 아가베 시럽을 마치 병까지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했습니다. 비건, 로푸드 식단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아가베 시럽을 추천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죠. 하지만 늘 그렇듯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가베 시럽은 실제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가베 시럽이 포도당이 아닌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가베 시럽에 들어있는 과당의 농도는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비만율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악명 높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과도한 과당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과도하게 섭취된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되는데 간은 이 과당의 인겨분을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곧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아가베 시럽은 사실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트로이 목마였던 셈이죠. 천연 감미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꿀과 메이플 시럽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는 이 둘에게 특별히 따뜻한 애정을 느낍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귀한 선물과도 같으니까요. 꿀은 부지런한 꿀벌과 아름다운 꽃밭을, 메이플 시럽은 그림 같은 캐나다 숲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꿀에는 효소, 비타민, 항균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메이플 시럽은 망간과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 몸과 췌장, 그리고 신진대사 관점에서 볼 때 꿀과 메이플 시럽은 본질적으로 그저 설탕일 뿐입니다.
내미량 영양소라는 작은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결국 설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둘은 동일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칼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설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혈당을 올릴지라도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무해하고 다이어트에 적합한 감미료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시르니키, 치즈 팬케이크, 나죽에 뿌려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덜 고칼로리가 되거나 다이어트에 더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종류의 설탕을 다른 종류, 즉 약간 더 향긋하고 소량의 유익한 성분이 포함된 설탕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도 적절한 양 조절, 즉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천연 감미료 이야기는 끝났으니 순수한 화학의 세계로 뛰어들어 인공 감미료 팀을 만나볼까요? 이 퍼레이드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90년대와 2000년대의 진정한 록스타였던 아스파탐입니다. 이 맛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그 다이어트 콜라와 무설탕 껌의 단맛을 더했던 주역이 아스파탐이었죠.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달고 많은 화학물질의 발견이 그렇듯 아스파탐 역시 순전히 우연에 의해 발견되었죠. 하지만 아스파탐의 명성에는 늘 논란과 스캔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설탕 대체제도 이토록 많은 미신과 공포, 도시 전설에 둘러싸인 적은 없을 겁니다. 수십 년간 아스파탐은 온갖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두통과 우울증부터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뇌암까지 말이죠. 인터넷에는 지난 세기에 작성된 폭로성 기사들이 아직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나 현대 과학계의 시선은 훨씬 더 침착합니다. 미국의 FDA와 유럽의 EFSA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보건기구들이 수행한 수백 건의 연구는 아스파탐이 허용 가능한 복용량 내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희귀 유전 질환인 페닐케톤류증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안전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악명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아스파탐 대신 더 현대적인 대체제를 사용하려는 추세입니다. 아스파탐의 뒤를 이어 차세대 감미료인 수크랄로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크랄로스의 주요 광고 문구는 설탕으로 만들었으니 맛도 설탕과 똑같아요입니다. 이 문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죠. 수크랄로스는 실제로 매우 깨끗하고 설탕 같은 맛이 나며 다른 감미료에서 흔히 느껴지는 이질적인 뒷맛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많은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죠. 게다가 설탕보다 무려 600배나 더 달콤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에서 어떻게 칼로리 없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는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설탕 분자인 자당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이때 세 개의 수산화기를 세 개의 염소 원자로 대체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눈을 크게 뜹니다. 염소요?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염소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염소입니다. 제조사들은 수크랄로자 분자 내의 염소가 매우 안정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크랄로스는 가장 안전한 인공 감미료 중 하나로 손꼽히죠.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물질에 대한 비판자들의
주요 공격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공 감미료의 시조이자 진정한 원로 사카린을 소개합니다. 그 역사는 19세기 말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발견이 그러하듯 사카린 역시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그는 석탄타르 유도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자신이 먹던 빵이 유난히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연구실에서 나온 뒤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카린은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카린은 일반 설탕이 부족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설탕보다 400배 달콤하고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뚜렷한 금속성 또는 씁쓸한 뒷맛입니다. 사카린의 명성에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진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카린 섭취와 방광암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쥐에게서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특정 설치류에게만 해당하며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인체 연구에서는 암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카린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지만 흔히 말하듯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그 인기는 예전 같지 않게 크게 시들해졌습니다. 저희의 인공 감미료 랭킹의 마지막을 장식할 물질은 바로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 아세설팜 칼륨입니다. 줄여서 아세설팜 K라고도 불리죠. 이건 역시 설탕보다 약 200배 더 단 강력한 감미료입니다. 다른 인공 감미료들처럼 아세설팜 K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칼로리를 전혀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세설팜 K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미료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순수한 아세설팜 K는 특히 고농돼서 사카린과 유사한 씁쓸한 뒷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세설팜 칼륨을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다른 감미료와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다시 말해,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섞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강렬한 단맛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씁쓸한 맛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탄산음료나 단백질바 같은 제품의 성분표를 보시면 이러한 달콤한 듀오나 심지어 트리오 조합을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식품 기술자들이 설탕과 가장 흡사한 이상적인 맛을 내기 위해 여러 물질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별 성분들은 살펴봤으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모든 설탕, 대체 감미료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내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우리 장이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수조계의 박테리아,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집으로서 우리의 면역력부터 기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 설탕도 그들에게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인공 감미료는 오히려 진정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과 같은 일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총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반대로 유해한 박테리아가 번식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단순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포도당 내성 악화와 같은 더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역설적이게도 설탕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 먹는 물질이 결국 우리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내 박테리아들은 이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장을 벗어나 우리 몸의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뇌로 가봅시다. 우리 뇌는 단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설탕과는 아주 오래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단맛은 인간에게 이것은 안전하고 에너지가 풍부하니 먹어도 돼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뇌에서는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탕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혀는 단맛을 감지하고 뇌에 즐거운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곧 들어올 거야. 준비해. 뇌는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정작 에너지, 즉 칼로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뇌를 속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단맛, 에너지라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몇몇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임수가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뇌는 기대했던 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2배로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칼로리가 있는 달콤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은 결국 진짜 설탕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자연을 속이려 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만큼 만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뇌 이야기는 이제 됐고 호르몬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의 핵심인 인슐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는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혈당을 높이지 않겠죠. 혈당이 상승하지 않으니 췌장도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들은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슐린 분비는 실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유입될 때뿐만 아니라 단순히 단맛을 느꼈을 때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선행 인슐린 반응이라고 합니다. 혀의 미뢰가 단맛을 감지하면 췌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 설탕이 곧 들어오니 준비하라고 알리는 거죠. 대부분의 설탕 대체 감미료가 설탕처럼 강력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미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은 파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차가 크고 특정 감미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를 부작용 없이 대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설탕 대체 감미료가 체중 감량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적으로 감미료를 구입하죠. 칼로리가 높은 설탕 대신 칼로리 없는 대체제를 사용하면 마법처럼 체중이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공식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시면 마치 엄청난 칼로리를 절약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케이크 한 조각이나 감자튀김을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음료에서 칼로리를 아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결국 하루 총 섭취 칼로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뇌의 착각입니다. 텅 빈 단맛으로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다른 음식에서 그 만족감을 계속 찾으려 하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연구에서는 미미한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탕 대체 감미료가 체중 감량에 항상 효과적인 도우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열을 가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설탕 대체 감미료를 차가운 음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킹, 디저트, 잼 등을 만들 때도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미료가 열에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고온에서 감미료의 화학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시 중 하나는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단맛을 잃고 분해되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디케토피페라진과 미량의 메탄올을 포함한 새로운 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물론 제조사들은 이 물질들의 양이 극히 적고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스테비아는 비교적 열에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베이킹용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하지만 수크랄로스에 관해서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온도, 즉 120도 이상에서 지방과 함께 가열될 경우 잠재적으로 유해한 유기염소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탕 대체에 감미료를 사용하여 베이킹을 하거나 요리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포장지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 가열 조리에 적합한지 항상 명시해 둡니다. 마케팅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교묘한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건강 후광 효과, Health Halo Effect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 포장에서 무설탕, 저칼로리, 유기농 또는 피트니스와 같은 매력적인 문구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제품 주변에 마치 빛나는 건강의 후광이 드리워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제품이 실제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되죠. 이 후광은 제품의 모든 특성으로 퍼져나가 무의식적으로 설탕은 물론 지방도 적고 심지어는 몸에 좋은 약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경계심을 잃고 방심하게 됩니다. 무설탕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다이어트 과자 한 봉지를 통째로 비우기도 하죠.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고 피트니스 바를 샀는데 사실 엄청난 양의 지방과 시럽 형태의 빠른 탄수화물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무설탕이라는 문구 하나로 제품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재료 대신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뜻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함정에 매번 빠져들고 이 건강 후광이 우리의 상식과 영양 성분표를 읽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한 물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화학 화합물조차도 안전한 섭취량이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는 허용된 모든 설탕 대체제에 대해 일일 허용 섭취량 ADI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넉넉한 여유를 두고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아스파탐의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탄산음료 15호 지집캔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설탕 대체제는 요거트, 유제품 디저트, 소스, 음료, 단백질 파우더, 비타민, 기침약 사탕 등 정말 많은 제품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좀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에 들어있는 수크랄로스 몇 밀리그램과 점심 요거트에 들어있는 몇 밀리그램을 합산하지는 않죠. 위험한 복용량에 도달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다양한 출처를 통해 이러한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 논의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바로 개인차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규칙, 대규모 집단 연구, 그리고 평균치에 대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 독특한 생화학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테비아를 넣은 커피를 몇 년간 마셔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친구는 단 한 방울에도 복부 팽만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는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에리트리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이크로바이옴, 신경계의 반응은 이렇게나 극히 개별적입니다. 그러므로 광고나 블로거의 조언, 심지어 과학 논문까지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양한 선택지를 시도해보고 자신의 느낌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몸이 특정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두에게 최고인 하나의 설탕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에게 잘 맞거나 맞지 않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파탐이 나쁘냐, 에리트리톨이 나쁘냐 논쟁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신 연구들은 설탕 대체 감미료의 진짜 위험이 그 화학 성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점점 더 자주 지적합니다. 문제는 바로 단맛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이죠. 설탕 대체 감미료는 우리가 단맛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대신 그저 안전한 대안이라는 착각을 줄 뿐입니다. 마치 단맛 중독이라는 우리 안의 괴물을 계속해서 살찌우는데 그저 다이어트 식단을 주는 격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뇌와 미래는 벨이나 채소처럼 적당히 달거나 달지 않은 자연의 맛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덫에 갇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설탕 대체 감미료가 무조건적인 악은 아니며 그렇다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설탕을 대체할 기발한 방법을 찾기보다 식단에서 설탕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자연 본연의 맛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어떤 설탕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나 특이한 효과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